그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농가 밭을 가지고 있어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고기 굽는 냄새와 떡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진사는 마음이 모질지는 않았으나 귀가 얇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큰 흠이었는데,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대를 이을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산신령께 치성을 드린 지 10년 만에 마침내 안방마님의 태기가 있어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온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떡을 돌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경사를 누구보다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진사 댁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던 집사 광팔이었습니다. 광팔은 겉으로는 굽신거리며 최진사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속으로는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시커먼 흑심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최진사에게 자식이 없어야 자신이 그 막대한 재산을 쥐락펴락하기 쉬울 것이라 계산하고 있었는데, 덜컥 아들이 태어나니 자신의 앞길에 큰 방해물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광팔은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새근사근 잠든 모습을 보며 흉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고, 돈으로 매수한 떠돌이 점쟁이를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점쟁이는 광팔이 시킨 대로 최진사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거짓 점괘를 늘어놓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기운을 빨아먹고 집안을 멸문지화로 이끌 살을 타고났으니 당장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10년 안에 진사 어른과 마님께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어리석고 겁이 많은 최진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고, 광팔은 이때다 싶어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나으리, 빗줄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으리와 마님께서 사셔야 훗날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처리하여 먼 곳에 좋은 양부모에게 보내 애군을 막아보겠습니다. 최진사는 차마 제 손으로 핏덩이를 내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안방마님이 산후조리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틈을 타 광팔은 아이를 강보에 싸서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길로 나섰습니다. 광팔은 약속대로 좋은 양부모를 찾아줄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기에 인적이 드문 산, 고개 넘어 눈 구덩이 속에 아이를 휙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으셨는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그 밤에 산 밑 외딴 집에 홀로 살던 과부 수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 소리인가 하여 문을 걸어 잠갔으나 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워 속옷을 껴입고 호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고급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다 지쳐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와 아랫목에 눕히고 온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며 밤새도록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분에 아이는 기적처럼 숨을 다시 크게 쉬기 시작했고, 수님은 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겨 아이의 이름을 선재라고 지었습니다. 수님은 갯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선재에게만큼은 남부끄럽지 않은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선재는 자라면서 유달리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으며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셈이 밝아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들이 버린 옷을 기워 만든 누더기였으나 그 반듯한 이마와 맑은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흘렀기에 사람들은 저 아이는 필시 귀한 집자손일 개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강보에 쌓여 버려졌던 핏덩이 선재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 수님이 고생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무를 해다장에 팔기도 하고 장터 상인들의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며 품삯을 받아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선재는 글을 배운 적은 없었으나 어깨너머로 익힌 실력으로 웬만한 선비보다 셈이 빨랐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꼬치꼬치 따져 묻는 당찬 성품을 지니고 있어 장터의 왈패들도 선재 앞에서는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선재가 장성할수록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느꼈는데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묻거나 친부모를 찾겠다고 나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님은 선재가 발견될 때 입고 있었던 옥색 비단 강보와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옥패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 너머 최진사 댁은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죄책감 때문인지 안방마님은 시름시름 앓다가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최진사 또한 화병과 노안이 겹쳐 방 안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인이 병석에 눕자 집안의 실권은 완전히 집사 광팔의 소나귀에 들어갔습니다. 광팔은 이제 대놓고 주인 행세를 하며 안방을 차지했고 늙고 충직한 하인들은 트집을 잡아 내쫓은 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불량배들을 하인으로 들여 집안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술판 버리는 소리에 혀를 차며 저 집안도 이제 끝장이 났구먼. 주인이 호랑이를 키웠어라고 쑥덕거렸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선재는 쌀가게 앞에서 요란스러운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뚱뚱한 중년 사내가 쌀가게 주인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광팔이었습니다. 광팔은 최진사 댁에서 나온 쌀이라며 묵은 쌀을 갭쌀 가격으로 쳐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 상인이 거절하자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를 엎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리 행패를 부리는 법이 어디 있소. 묵은 쌀은 묵은 쌀 값을 받는 것이 상도건을 어찌 억지를 부리십니까? 선재의 서슬퍼런 일갈에 광팔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광팔은 자신에게 대드는 젊은 놈을 보고 코웃음을 쳤으나 선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눈구덩이에 던져버린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을 리는 만무하건만 선재의 눈매는 젊은 시절의 최진사를 쏙 빼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팔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 닭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훈계질이야. 나는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 최진사 댁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다. 선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주인이 훌륭하면 그 아랫사람도 겸손해야 하는 법. 대기하는 꼴을 보니 그 집 주인의 인품도 알만하군요. 광팔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재는 어머니 수님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님은 최진사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선재가 발견된 곳이 최진사댁과 그리 멀지 않은 산길이었고 그 아이가 입고 있던 비단옷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집사가 그리도 횡포를 부리더냐. 그 댁 진사 어른은 어찌하고 아랫사람이 그리 날뛰게 둔다니. 선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진사 어른은 병들어 눕고 집사가 제 세상인 양 집안을 말아먹고 있다 합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지요. 수님은 선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선제가 버려졌던 그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지만 예전처럼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문은 칠이 벗겨진 채 삐그덕거리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광팔은 이제 최진사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집안에 돈이 되는 세간살이는 모조리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제기 그릇은 이미 장무라비에게 넘어갔고 안방마님이 쓰던 자개장마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광팔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최진사 가문의 근간이 되는 문전옥답과 집문서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글쎄, 광팔이 놈이 진사 어른을 꼬드겨서 마지막 남은 땅까지 팔아치우려 한다는구먼. 진사 어른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도장을 찍어줄 판이라던데. 이러다가 그 큰 집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장터에서 국밥을 먹던 선제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제는 남의 집이리라 여기고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선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제는 어머니에게는 그저 맷감을 납품하러 간다고 둘러대고 지게에 장작을 가득 싣고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언덕길을 오르며 바라본 최진사 댁은 멀리서 보기에도 기울어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선제가 낡은 대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선제의 힘찬 목소리가 적막한 고택의 공기를 갈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안에서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술에 취해 얼굴이 불구죽죽한 하인 하나가 귀찮다는 듯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누구여? 아침부터 시끄럽게. 선제는 짐짓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 채비 택감을 가져왔소. 집사 어른께서 주문하신 것이니 문을 여시오. 사실 주문받은 적은 없었으나 선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선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으나 광팔이 워낙 여기저기 일을 벌여놓은 터라 자신이 모르는 주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 툴툴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선제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한때는 정갈하게 가꾸어졌을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사랑채의 창호지는 찢겨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안채 쪽 마루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병약한 노인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있는 광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때 이 고을을 호령했던 최진사였습니다. 선제는 지게를 내려놓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랑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랑채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선제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마루 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숭숭 뚫린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최진사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호랑이 같은 기세로 고을을 호령하던 만석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턱을 덜덜 떨며 앞에 놓인 종이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는 병든 노인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띤 광팔이 최고급 비단요를 깔고 앉아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상전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문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광팔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목소리를 꾸며대며 최진사를 다그쳤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찌 나으리의 재산을 탐하겠습니까? 다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여름 홍수에 아랫마을 논이 다 떠내려가고 소작인들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당장 관아의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판이니 눈물을 머금고 저 건너편 밭이라도 팔아서 급한 불을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사는 흐릿한 눈을 들어 광팔을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자네, 지난달에도 급하다 하여 문중산을 팔지 않았는가? 내 기억으로는 그 돈이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을 터인데 어찌 또 빚이 있단 말인가? 최진사의 말에 광팔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낯빛을 바꾸며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그 돈은 이미 밀린 하인들 품책과 외상값을 갚느라 진작에 다 써버렸지요. 제가 제 돈까지 보태어가며 이 집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어찌 제 충정을 의심하십니까?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광팔이 으름장을 놓자 마음이 약해진 최진사는 겁을 먹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병이 깊어 정신이 혼미하여 헛소리를 했나 보네. 자네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살겠나. 이리 내오게. 도장을 찍어줄 테니. 광팔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인주와 문서를 꺼내 최진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진사의 떨리는 손이 도장을 향해 다가가는 순간 기둥 뒤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선재가 짐짐 헛기침을 크게 하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에헤이, 날씨 한번 춥구나. 뎃감 배달 왔습니다. 선재의 우렁찬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도장을 찍으려던 최진사의 손이 멈칫했고 광팔은 화들짝 놀라 먹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광팔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청년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광팔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지만 선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마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대기 집사 어른이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뵙던 것보다 훨씬 더 귀티가 나셔서 못 알아뵐 뻔했습니다. 맷감을 주문하셨다기에 가져왔는데 마침 중요한 일을 보고 계신 모양이군요. 선재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지게를 내려놓고는 허락도 없이 마루 위로 올라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당돌한 행동에 기가 찬 광팔이 하인들을 부르려 입을 때려는 찰나 선재의 시선이 상위에 펼쳐진 장부에 꽂혔습니다. 선재는 장부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네. 지난 여름엔 비가 적당히 와서 아랫마을 농사가 풍년이었다고 들었는데 홍수에 논이 떠내려갔다니요. 게다가 여기 적힌 쌀값을 보니 시세보다 절반이나 싸게 적혀 있군요. 셈이 서툰 제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진사 어른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선재의 예리한 지적에 광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광팔은 이 청년이 며칠 전 장터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던 바로 그놈임을 그제야 알아차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남의 집 장부를 훔쳐보고 아는 체를 해. 네가 쌀값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선재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장부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관아에 낼 세금으로 쌀백 가마니 값을 적어 놓으셨는데 올해 관아에서 공고한 세금은 흉년 감면을 받아 50 가마니였습니다. 나머지 50 가마니 값은 어디로 증발한 겁니까? 그리고 하인들 품십을 갚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 하인들 옷차림이 남루하기 짝이 없던데 정말 품삯이 제대로 나간 게 맞습니까? 선재의 명석한 셈법과 논리, 정연한 말투에 광팔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멍하니 듣고만 있던 최진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히며 자신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집사의 부정을 지적하는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청년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묘하게 친숙했고 무엇보다 저 맑고 강단 있는 눈매가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간신히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누구인가? 어찌 우리 집 사정을 그리 잘 아는가?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보다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병들고 늙었지만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머니 수님에게서 짐작하여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재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던 땔감 장수일 뿐입니다. 허나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는 소인배의 눈에도 보이는 거짓이 어찌 어르신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장부의 숫자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쓴 것입니다. 선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진사의 흐려진 정신을 깨웠습니다. 궁지에 몰린 광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이 미친놈이 주인을 능욕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당장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해라. 광팔의 고함 소리에 사랑채 뒷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왈패, 서너시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선재를 에워싸고 위협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최진사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고 선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병든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난동을 부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발로 나가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집사 양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오. 오늘 내가 본 장부의 숫자는 내 머릿속에 똑똑히 박혀 있으니 언젠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오. 선재는 왈패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압하며 스스로 지게를 짊어지고 당당하게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왈패들도 선재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광팔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 청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선재는 쿵 닫히는 문소리를 뒤로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안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집사의 농간에 노란하다가는 최진사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모퉁이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 선재를 부르는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잠깐 이리로 와보게. 선재가 소리 나는 쪽을 보니
허리가 굽은 늙은 노인이 빗자루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늙은 하인 덕 영감이었습니다. 덕 영감은 광팔에게 밀려나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 쫓겨나지는 않고 마당을 쓸며 근근히 붙어있는 처지였습니다. 덕 영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선재를 으슥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네, 아까 사랑채에서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네. 그 흉악한 광팔이 놈에게 그리 대차게 쏘아붙이는 사람은 내 처음 보았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구먼. 덕 영감의 쭈글쭈글한 손이 선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선재는 노인의 손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진사 어른은 왜 저런 자를 곁에 두고 계신 겁니까? 덕 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젖은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업보지. 업보야. 20년 전 이 댁에 경사가 있었지. 진사 어른께서 그토록 바라던 아드님을 얻으셨거든. 헌데 그 빌어먹을 광팔이 놈이 점쟁이를 사주해서 아이가 집안을 망칠 상이라고 모함을 했어. 귀 얇은 진사 어른은 그 말에 속아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내다 버리게 했고 그 죄책감에 마님은 돌아가시고 주인 어른은 저리 병이 드신 게야. 덕 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선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님에게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자네만한 나이가 되었겠지. 덕 영감은 선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헌데 참 이상도 하지. 자네를 보면 왜 자꾸 20년 전 돌아가신 마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특히 그 콧날과 눈매가 말이네. 선재는 가슴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그 아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광팔의 계략에 말려들어 쫓겨나거나 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재는 마음을 다잡고 덕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팔이가 빼돌린 진짜 장부가 어디 있는지, 그가 재산을 어디로 빼돌리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덕 영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선재의 굳은 의지를 읽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늙은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다 있었구먼. 알겠네. 광팔이 놈이 밤마다 몰래 사랑채 뒷방 벽장 속에 뭔가를 숨기는 걸 본 적이 있어. 아마 그곳에 진짜 장부가 있을 걸세.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최진사댁 주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선재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최진사댁 담벼락 아래에 섰습니다. 낮에 보았던 허물어진 담장을 통해 소리 없이 안으로 잠입한 선재는 마치 제 집인 양 익숙한 발걸음으로 사랑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 뒤에 숨어 동태를 살피던 선재의 눈에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광팔이 은밀하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광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뒤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재는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광팔의 뒤를 밟았습니다. 창고 앞에 다다른 광팔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재는 창고 벽에 난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쌀가마니 대신 비단과 엽전 꾸러미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진사댁 곳간에 있어야 할 재물들이었습니다. 광팔은 흐뭇한 표정으로 엽전을 세어보며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크크크.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이 집도 내 것이고 논밭도 다 내 것이다. 최진사, 늙은이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선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한 가문을 파멸시키고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재는 분노를 억누르며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때 광팔이 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낮에 최진사에게 들이밀었던 땅 문서와 또 다른 붉은 표지의 장부였습니다. 그는 붉은 장부에 무언가를 적어 놓고는 다시 벽장 깊숙한 곳에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다. 저 붉은 장부만 손에 넣으면 광팔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재가 움직이려던 순간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창고 안에 광팔이 동작을 멈추고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선재는 재빨리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숨었지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횃불을 든 광팔과 하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이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잡아서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고함 소리와 함께 최진사 댁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담장 쪽으로 달렸지만 이미 하인들이 길목을 차단하고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창고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이다. 담장 쪽으로 그림자가 넘어갔다.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고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광팔은 씩씩거리며 횃불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내 장부. 아니, 내 물건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광팔의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창고 벽장에 숨겨두었던 붉은 장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다가 급한 마음에 문을 열어둔 채 뛰쳐나온 것이 화근이 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한편 선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기 직전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열려있던 벽장에서 붉은 장부를 낚아채 품속에 넣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놈의 목숨줄이다. 선재는 익숙한 산길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내달린 뒤 추격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지만 선재의 눈에는 오직 내일 아침 밝혀질 진실만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재는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붉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광팔이 지난 10년간 최진사 댁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쌀을 얼마에 팔아 그 차액을 어디에 숨겼는지, 심지어 관아의 이방에게 뇌물을 바친 내역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광팔의 죄악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어머니 수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재의 품에 안긴 장부와 그의 비장한 표정을 본 수님은 직감적으로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선재야,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는구나. 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선재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흉악한 자가 집안을 망치고 아버지를 병들게 했습니다. 제가 막아야 합니다. 아니, 제가 끝내야 합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매듭을 풀자 20년 전 선재를 감싸고 있던 옥색 비단 강보와 영롱한 빛을 내는 옥패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해 줄 것이다. 2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란다. 이제 진짜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수님은 선재의 손에 옥패를 쥐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재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목이 메었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품에 단단히 간직하고 붉은 장부를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 사랑채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광팔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마루를 서성거렸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놈이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떠나야 한다. 광팔은 급히 땅 투기를 하는 거간꾼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운 최진사를 부축하여 억지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도둑이 들어 집문서와 땅 문서를 몽땅 훔쳐갔습니다. 분명 그 백감 장수놈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광팔은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둑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명의를 바꾸면 끝장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거강꾼에게 집과 산을 넘긴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관아에 신고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서 여기 도장을 찍으십시오. 일각이 급합니다. 최진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떨며 물었습니다. 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문서는 자네가 보관하고 있지 않았는가? 아이고, 답답하십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으나 놈들이 흉기를 들고 덤비는데 어쩌겠습니까? 제 말 좀 믿으십시오. 지금 도장을 안 찍으면 우리는 거리에 나앉습니다. 광팔은 최진사의 손에 억지로 인주를 묻히게 하고 서류 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거간꾼은 옆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대문 밖에서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도장은 찍어서는 안 됩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선재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남루한 택감 장수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수님이 밤새 다림질해준 하얀 무명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그 뒤로는 덕영감과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횃불 대신 농기구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재의 당당한 위엄에 마당에 있던 광팔의 하인들은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광팔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어젯밤 도둑이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하지만 선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품속에서 붉은 장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도둑이라 하셨소. 여기 이 장부가 누구의 것인지, 이 안에 적힌 글자들이 누구의 죄를 말하고 있는지 이 마을 사람들과 하늘이 다 알고 있소. 선재가 장부를 마루 위로 휙 던지자 붉은 장부는 탁 소리를 내며 최진사와 광팔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최진사는 놀란 눈으로 장부를 바라보았고 광팔은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낚아채려 했지만 선재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선재는 광팔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그를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내 놈이 지난 10년간 주인 어른을 속여 빼돌린 쌀 3,000석, 비단 500필, 그리고 뒷돈을 챙겨 팔아넘긴 문중 땅의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다.
이것도 모자라 오늘 이 집의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까지 뽑으려 했느냐. 선재의 호통 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어쩐지 광파리 놈이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하더라니. 궁지에 몰린 광팔은 바닥을 기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장부를 조작한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나으리. 저놈은 근본도 없는 놈입니다. 저놈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선재 뒤에 서 있던 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내 놈이 20년 전 갓 태어난 도련님을 내다 버리라고 점쟁이를 사주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때 점쟁이가 내 놈에게 돈을 받고 도망치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최진사는 덕 영감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점쟁이를 사주했다니. 내 아들을 버린 것이 다 꾸며낸 일이었단 말인가. 최진사는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광팔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다 모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답니까? 그 순간 선재는 품속에서 옥색 비단 강보와 옥패를 꺼내어 최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햇살을 받은 옥패가 영롱한 초록빛을 띠며 반짝였습니다. 그것을 본 최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직접 아내에게 선물해 주었던,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무병장수를 빌며 아내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옥패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자네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 이 강보는 내 아들이 입고 나갔던 그 옷이 아닌가. 선재는 무릎을 꿇고 최진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자, 20년 만에 아버님께 문안 올립니다. 산 밑 과부댁에서 자란 선재가 바로 아버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아이입니다. 선재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최진사는 선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오, 내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새끼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 기적 같은 상봉을 지켜보았습니다. 광팔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선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서늘한 눈빛으로 광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여기 계신 아버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다. 관하로 가서 죄값을 치르겠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겠느냐? 광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광팔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탐한 것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륜을 끊어놓으려 했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넘겨라.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광팔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광팔은 끌려가면서도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거강꾼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고
광팔의 하인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선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제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기와집, 잡초 무성한 마당, 칠이 벗겨진 대문.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집은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찾은 집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선제는 덕 영감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고 대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는 어머니 수님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난밤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 가지 끝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이 집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광팔이 관아로 끌려가고 소란스러웠던 아침이 지나자 최진사 댁에는 비로소 깊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제는 가장 먼저 엉망이 된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흙먼지를 쓸어내는 일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이 집에 쌓인 욕심과 오해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선제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남은 하인들도 하나둘씩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왈패들의 눈치를 보던 두려움이 없었고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덕 영감은 굽은 허리를 펴고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들어오는 맑은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집안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선제는 사랑채에 앉아 어지럽혀진 장부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팔이 조작해 놓은 숫자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소장농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선제는 붓을 들어 획을 그을 때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먹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눈물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곳간을 열어 썩어가던 묵은 쌀을 꺼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고 광팔이 착복했던 부당한 소장료는 다시 농부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에 살아있는 부처가 들어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진사는 선제가 다려 온 탕약을 마시고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더 깊었던 마음의 병은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씻은 듯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선제가 깎아준 밤을 오물오물 씹으며 아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제야, 내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그 긴 세월 동안 너를 추위와 배고픔 속에 방치했으니 이 아비의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최진사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오르자 선제는 따뜻한 손으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지난 일은 다 지나간 바람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계셔서 저를 맞아주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제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수님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최진사는 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녀를 안방마님으로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 대우하여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수님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생활을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제는 조심스럽게 산 밑 오두막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수님은 옥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올려다보기만 했던 최진사 댁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최진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루 끝까지 기어 나와 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체면도 다 버린 채 마당에 선 수님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내 핏줄을 거두어 이리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부인은 이 집안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죽는 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님은 화들짝 놀라 맞절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진사 어른 당치 않습니다. 선재는 제게도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 또한 외롭지 않게 살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물 섞인 인사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님은 최진사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본래 살던 산 밑 오두막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자신에게 비단 방석은 가시방석과 같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선재는 두 분의 뜻을 모두 헤아려 지혜로운 타협책을 내놓았습니다. 최진사 댁 담장과 연결된 양지 바른 곳에 작고 아담한 별채를 하나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은 기와집의 안락함과 초가집의 소박함을 동시에 갖춘 곳으로 수님이 텃밭을 가꾸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최진사도 그 뜻을 기특하게 여겨 흔쾌히 허락했고 곧바로 목수들을 불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재도 팔을 걷어붙이고 목수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대패질을 하고 기둥을 세우며 자신의 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를 정성껏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일손을 보댔습니다. 누구는 새끼를 꼬아오고 누구는 점심밥을 지어 나르며 최진사 댁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대지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별채가 완성되던 날,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님은 별채 마루에 앉아 최진사가 보내온 비단 옷감을 어루만지며 수줍게 웃었고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선재의 부축을 받아 나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재는 두 집 사이를 오가며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최진사 댁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저녁이면 별채로 가서 수님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는 양반의 핏줄을 타고났으되 서민의 삶을 잊지 않았고 부유한 재산을 가졌으되 검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재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 한 구석. 광팔이 택감으로 쓰겠다며 베어버리려 했던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도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고목에서 팝콘처럼 하얀 매화 꽃망울이 터져 나오자 집안 가득 그윽한 매화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덕 영감은 꽃이 핀 매화나무 아래서 빗질을 멈추고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나무도 주인이 돌아온 것을 아는 게지. 이제야 이 집에 진짜 봄이 왔구나. 날아든 벌과 나비들이 꽃잎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최진사의 건강도 날이 갈수록 좋아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재와 함께 논을 둘러보며 농사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사랑방에 앉아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선재는 늦게 배운 글 공부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글 속에 담긴 이치보다 삶 속에서 배운 지혜가 더 깊었기에 스펀지처럼 학문을 흡수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선재는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공평하게 기와 지붕 위에도 초가 지붕 위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재의 곁에는 최진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담장 너머 별채에서는 수님이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또닥또닥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선재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 평온함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선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 너머에 계신 어머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저희가 겪은 모진 풍파는 아마도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 위한 시련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욕심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재산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근심이 없어 부자라 하지 않더냐. 오늘 밤은 참으로 달이 밝구나.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걱정을 씻어내주는 파도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최진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스르르 눈을 감았고, 수님의 다듬이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선재는 잠든 아버지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드리고 별채를 향해 마음속으로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도 편안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 역시 마루 기둥에 기대어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양반가에 버려졌던 사내 아이는 20년 만에 돌아와 재앙을 맞고 두 개의 집을 하나로 이으며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쟁이는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입구에는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봄이 되면 어김없이 하얀 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따뜻했던 이야기를 향기로 전해주고 있답니다. 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꿈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선재가 지켜낸 그 아늑한 기와집 안방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포근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밤바람에 실려 보내고 부디 편안한 밤 되세요. 나그네님, 준비해드린 이야기, 양반가에 버려진 사내 아이. 20년 뒤 재앙을 막으러 돌아오다는 제사부를 끝으로 모두 매듭지어졌습니다. 선재와 최진사, 그리고 수님 어머니가 따뜻한 별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시는지요. 이제 그들도 등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